그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양반 보니까 100살까지 살 것 같더라고. 근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평가를 하고 사진을 보는데 그게 저는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 친박 관계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친박 청산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계시는데 당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력한 친박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당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시죠.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친박 청산을 한다. 그건 참 내가 듣기가 좀 그런데요. 이 당은 어떤 식으로든 2011년도처럼 나를 쫓아낼 명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7월 초에 당 대표가 될 때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인적 청산을 하겠다. 책임질 분은 책임지게 하겠다. 두 번째, 조직 혁신을 하겠다. 세 번째, 정책 혁신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백만당원의 책임당원의 74%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정당 사상 DJ가 복귀할 때 60% 지지받았고 이해창 총재가 복귀할 때 55.18% 지지받았습니다. 책임당원의 74%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당 대표 될 때 당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친박청산 핵심 청산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으로 출당하고 친박 핵심 두 사람 출당 권유하고 탈당 권유하고 그 다음에 당협 250개 당협 그거 전부 당무감사위원회 그 당무감사위원회에 그 사람들은 이정현 대표하고 임명진 위원장이 있을 때 임명한 사람들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서서 전부 250개 당협 조사를 해가지고 청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비 기준 마련했고, 그럼 조직 혁신을 그래하고, 그 마지막에 신보수석이 선언하면서 정책 혁신을 연말에 할 겁니다. 그거는 당 대표가 될 때 당원들하고 국민들하고 한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그걸 우리 고정의 기자님이 그 장악력 없는 말. 예, 관련해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그 약속은 지키셨고 친박 핵심 두 분에 대해서는 출당 권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라고 하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국회의원들한테 동력을 제명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결정이지만은 단지 지금 두 분은 자연 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좀 주셨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점치는 관측이 유지한데요. 지난 9월 29일 오찬 기자간담회 때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이곳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있으신가요? 제가 특정 지역을 그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현재 광역이 5개를 갖고 있고 내가 사퇴한 경남지사까지 합치면 6개다. 6개인데 전국의 광역단체장 중에서 6개를 지키면 형상유지다. 형상유지가 되면 다음 총선에서는 우리가 이길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6개를 마련하지 못하면 확보하지 못하면
정치적 책임진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그게 국민 마음이지 어떻게 제가 자신 있다 안 있다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영감각이 뛰어나다. 절대 한 곳에 몰아주지는 않는다. 여태 선거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영감각만 믿고 우리 당 내부 혁신하는 데만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 승부의 인상을 좌우하는 곳은 수도권입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약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누구 내세우실 생각이십니까? 전국 동시선거는 그 성패는 바람입니다. 조직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 바람이 우리 쪽으로 보이지 민주당 쪽으로 보이지는 지금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죠. 지난번 총선 때 새누리당 180석이라고 했어요. 여론조사 기관이 그랬고 언론에서 그랬어요. 근데 깨보니까 참패죠. 선거는 치러보면 14일 내에 어떤 식으로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지 그건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수도권 선거에서 우리가 프레시한 인물만 내면 그 다음 바람이 불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당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서 국민의 뜻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 대표께서도 대선 당시에 지방선거와 개헌 논의를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겠다라고 하는 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떤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지방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개헌 문제 이야기할 때는 그 당시에 사실 우리가 대선 기획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헌 문제는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87년 체제, 30년 만에 나라의 틀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번에 헌법 개정은 권력 구조에만 국한되지 말고 기본권 조항, 헌법 정문 거기다가 남북 통일을 가상해서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통일 헌법으로 만든 것이 옳지 않느냐. 지난 헌법으로 30년 나라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이상을 보고 헌법을 만드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선거에 곁다리를 붙여가지고 곁다리 국민투표는 적절치 못하다. 문재인 정부 재임 중에 개헌을 하자. 개헌 내용은 어차피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재임 중에 개헌을 하자.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임기 중이라고 한다면 2020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같이 하는 방안도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 저는 선거 어느 총선이나 거기에 붙여서 개헌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개헌은 국민투표 선거에 안 붙이더라도 개헌 투표는 국민들이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7, 80% 이상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투표율에 연동해서 그래 하기보다는 국민들한테 정말로 예컨대 지금 앉아서 대통령제가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니까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자. 국민들이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그럼 축소된 권한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 국민들이 내가 안다고 보지 않습니다. 축소된 권한은 국회의원들이 다 가져요. 자기들이 그것을 총리하고 장관하고 다 한다. 그럼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있느냐? 지금 아마 최저일걸요. 그런데 국민적 신뢰도가 없는 국회의원들한테 대한민국 권력의 절반을, 집행권의 절반을 주자.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선뜻 동의하겠느냐?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물어보면 찬성하는 게 꽤 나와요. 그런데 그럼 분권된 그 권한은 국회의원들이 다 가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몇 프로 찬성하는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건 조사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전부 포함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서두르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자기들이 권력 많이 가지려고 그 개헌 서두르는 거 받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권 조항, 헌법 전문, 지방자치, 그리고 통일 이후에 국회가 상원제, 양원제로 나눠지가 지는 게 옳지 않느냐? 그것도 논의를 해요. 다른제 국회 해가지고 맨날 이게 대결구도로만 가면 되겠느냐? 양원제 국회도 우리 검토할 그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개헌을 30년을 보고 개헌의 틀을 짜야지. 국회의원들이 자기 권한 많이 가지려고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 지금 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국민들은 분권형이라고 하니까 대통령 권한 충성가 보다. 그걸 찬성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자. 제 말은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홍 대표께서 선호하는 그 권력 구조라고 할까? 그런 것은 어떤 쪽입니까? 저는 개헌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좀 성의가 부족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새 원내대표가 되면 원내 정책에도 개입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개입이 아니라 관여를 하겠다는 취지. 같이 하겠다는. 예. 그렇다면 그 차이가 새로운 사람 누군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아마 그래 이야기하면 또 싸움 나요. 그 얘기하고. 아니 그래서 도저히 그래 치고나. 그래서 사실 이제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당내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그에 대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당의 개파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개파가 없다고 봅니다. 중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위 중립이라는 게 있습니까? 선거에 중도 중립 그러는데 중도 중립이면 표를 중간에 찍습니까? 그건 무효죠. 선거에서 학자분들이 뭐 중도층이 어떻고 중도층은 결국 스윙보트층입니다. 스윙보트층. 그런데 당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중도이는데 우리 당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파가 없습니다. 친홍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하면 우리 당의 국회의원의 90%가 친홍입니다. 저하고 친하죠. 저 이미자 의원도 친홍이잖아요. 난 당에 들어가서 의원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하지 제 친홍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소위 개파라고 할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옛날에 이제 친박은 개파가 있었죠. 근데 친박의 개파의 수장이 출당이 됐는데 어떻게 개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에서 그 괜히 그런 거는 말장난입니다. 말장난이고, 친홍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 의원 중에 개인적으로 내하고 지난 대선이나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나 또 최근까지 친한 사람은, 안 친한 사람은 한 10%는 있어요. 나머지 90%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 홍 대표 말씀하시는 언어 태도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논란이 많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홍 대표께서는 이게 서민의 언어다라고 어느 자리에서 해명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굉장히 헤이트 스피치에 가까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는 헤이트 스피치에 가까운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판에 들어와 보면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에 일일이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검사 때도 내가 생존할 수 있었고, 개파 정치가 난무하는 이 정치판에 들어와서도 당대표 두 분하고 떨어졌지만 대선 후보까지 할 수 있어. 품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당의 품격을 논할 그런 때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보수정당에 가장 품격이 있었던 분은 이회창 총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또 품격 논란이 됐던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논란만 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는 가치 기준으로 삼는다. 할 일 없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내가 YS 말을 참 신봉합니다. 제가 지서도 귀찮아 간다. YS가 그 일가를 했습니다. 난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 그 말씀 들으니까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아마 극단적인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동시에 홍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품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유한국당 지금 내부 문제가 그럴 때가 아니다, 품격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부 상황이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의 발언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이대로 쭉 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나는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품격이 없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지 한번 지적해 보시죠.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예. 기사 홍 대표께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 기사를 봤는데 뭐 제 생각이 아니고 언론에 나온 예. 하나의 예는 뭐 암 고름덩어리 뭐 이런 암 고름덩어리. 예. 암이 보통 병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고름덩어리가 보통 병사 아니에요. 예, 당내 특정 인사를 겨냥해서 한 말 아니냐, 특정 개파를 겨냥해서 한 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암덩어리가 맞죠. 그런데 암덩어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앉아서 저보고 암덩어리라고 하면 내가 그 표현 받겠어요. 상대방 생각이 그렇다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막말이라고 할 수 없고 품격 있게 어떻게 합니까?
암덩어리 님이라고 하면 그래서 나는 제가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사법시험 내고 검사했고 국회의원 내보냈고 그리고 지사도 보냈고 대통령 후보까지 했는데 품격 없는 거래 이야기하는 거는 참 내가 어이가 없다. 이젠 흠잡을 게 없으니까 품격까지도 흠잡는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은 품격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나 품격 있는 말만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참 어이가 없다. 근데 사람은 본질을 숨기면 내 본질이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숨기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본질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죽을 때는 되지 않았다. 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홍 대표께서는 본인의 미래, 정치적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보수의 새 인물이 없다, 보수를 결집할 새 인물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홍 대표께서는 자신의 미래를 나는 계속 플레이어가 될 거다, 아니다, 나는 새 인물을 키우는 사람이 될 거다, 둘 중에 어느 쪽을 보고 계십니까? 둘 다 저는 추진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인물을 키웁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늘 인물을 키워왔어요. 자기들끼리 극렬하게 감정을 격하게 싸우고 해도 반대 진영에서는 언제나 인물을 키워왔어요. 근데 보수파 진영에서는 인물을 키우는 일이 없어요. 예컨대 YS하고 유해창 총재가 극단적으로 붙어서 등을 돌렸습니다. YS가 유해창 총재를 키운 건 아니죠. 들어오기 전에 이미 클 때는 다 컸어요. 그 다음에 유해창 총재께서 7년인가 8년 집권하시면서 야당 총재하시면서 인물을 키운 적이 없어요. 이미 이명박 박근혜는 밖에서 이미 큰 사람, 커서 들어와서 자기 영역 구축하죠.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인물을 키운 적이 없어요. 이게 반대 진영하고 우리 그 자유한국당 진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기를 노리는 중천의 해가 되기보다는 내 나라 지키는 아름다운 석양이 되고 싶다는 얘기죠. 생물도 키우고 그리고 같이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보수우파를 재건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당을 꼭 몇 년간 계속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 차기 주자가 될 만한 인물과 그 키우기 위해서, 영입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 새 정부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걸고 해서 새 정부의 목소리는 많이 크게 들렸지만 그 사이에 야당, 보수파의 목소리는 사실 크게 나오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들의 어떤 배신감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고 홍 대표께서 추진하는 그런 혁신 이런 것이 성공해서 때가 되면 국민들이 보수의 목소리도 그걸
그런 기회가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대표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보수 우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독 대한민국만 탄핵 사태가 벌어지면서 좌파 광풍 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내부 혁신에 주력해서 이 좌파 광풍 시대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새 인물도 충원을 하고 그리고 정책도 혁신을 하고 조직도 혁신을 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고 그렇게 해서 당을 혁신해서 좌파 강풍 시대가 얻을 때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담을 그런 그릇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격적으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런 앵커가 예, 뭐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질문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관훈 클럽이라는 게 대한민국 최고의 이 토론장에 와서 오늘 좀 진땀을 빼고 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초청 관훈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관훈 토론회 전통에 따라서 오늘 나오신 홍준표 대표님께 기념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념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 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60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7년 12월 5일 관훈클럽 총무 박재균